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한공무원학원에서 그 컴퓨터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대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2021년을 대비해서 이제 이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용도 많고 용어들도 이제 새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각 페이지들을 이미지화해서 이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듯이 이제 기억을 하라고 하죠. 각각에 나오는 이제는 그 내용이나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고 들면은 뭐 암기는 당장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며칠 지나게 되면 금방 까먹는 거고요. 또 그게 매칭이 안 돼서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컴퓨터 일반 이론서를 공부할 때는 각각의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할 내용인지 아니면 암기할 내용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물론 뭐 대부분은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암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단순 암기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서니까 이론서가 얘는 이렇게 이론서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죠. 1권, 2권, 2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기할 부분은 이 달달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달달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를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머릿속에 오랫동안 경 남게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2021년 대비 이제 이론 수업은 그 이론서 2권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없었던 달달노트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달달노트는 단순한 이제는 그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암기할 내용들을 마인드맵 기법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편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얘는 목차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용을 알긴 알겠는데 이 내용이 이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바로 우리 컴퓨터 일반인은 9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9개 파트로 되어 있는 파트의 제목, 그 다음에 대제목이 있어요. 대제목이 이렇게 뭐 1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제목이 양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제목 안에 이제는 중제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이 이제는 반가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9개 파트가 있는데, 9개 과목이죠. 전공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9개 과목이 있고, 그 9개 과목 각각에 보면은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 안에 보면은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있는데,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목차 부분을 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이론 수업,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그 목차를 암기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달노트는 압축이 되어 있고, 이제 마인드맵 기법을 써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할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만 다 암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시험에서 충분히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론서는 최소한 2-3번은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저랑 함께 같이 이제는 그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벌써 2회 아닙니까? 2회?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한 다음에, 보통 이제는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2-3번 정도를 이제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50% 이상은, 5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100% 다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너무 늦어요. 왜냐면은 내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도 조금만 꽈서 낸다든가 뭐 순서를 바꿔서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문제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론 내용을 100%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번이 되는 거고, 반복 횟수가 합격을 좌우해요. 여러 번 반복은 좋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린 다음에 이론 내용을 내가 50% 이상을 이해했다라고 치면은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기출문제 풀이는 이론 수업이 이제 9월,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1월 달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론서는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또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강 수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제는 안정화되면 우리가 이제 실강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내용인데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할 테니까, 연간반이나 실강반 있죠. 뭐 단과반이든 뭐 종합반이에요. 이런 데는 학생들은 학원에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이 이제는 2시부터 6시까지 화수목 있기 때문에 6시까지 수업은 6시 이후에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약을 하신 다음에 뭐 학원에 예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 이메일 번호, 이메일이 이게 WLRHKS 815예요. 815고 한 메일을 쓰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는 메일을 주시든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 주셔야 제가 이제는 수업 끝나고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담을 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강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안 홈피를 보시면 그 교수 홈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 홈피에 들어오셔서 학습 Q&A 란이 있어요. 학습 Q&A 란에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일주일 이내로 이제 답변해 드리니까 이쪽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상당히 슬림해졌죠. 근데 교재가 슬림해졌지만 내용이 빠지거나 이렇진 않아요. 내용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압축했다는 얘기는 공페이지를 많이 없앤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공백을 없애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가독성을 높이다 보니까 책 페이지가 이제는 각각의 1권, 2권 합쳐서 한 150페이지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는 그 달달노트가 있으니까 이 달달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한 내용들을 다 여기다 정리를 해놨죠. 자, 이제 이론서 1권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2021 빅데이터 기반 합격 커리큘럼이 있어요. 지금 이제 9월에 이론반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9월, 10월 두 달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보면 내가 내용을 잘 몰라도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이제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두 번째 과목이 이제는 운영체제예요. 컴퓨터 일반은 9개 파트로 돼 있다고 했었죠. 근데 첫 번째 컴퓨터 구조는 뭐 어쩌고저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는 두 번째 운영체제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언어 개념이 없으면 운영체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는 특강을 할 테니까요. 이 특강을 통해서 언어를 조금 언어 개념을 좀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매년 보면은 이 프로그램 언어론 부분에서 두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앞당겨서 이제 보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제 언어 개념을 좀 숙지한 다음에 운영체제를 이제는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는 작년에 찍어놓은 프로그램 언어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오픈해 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론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화수목에서 일주일에 3번 수업하지 않습니까? 언어론 특강 강의는 나중에 공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론수업 끝나면 기출문제 풀이를 하죠.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2번, 3번은 반복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이 기출문제 풀이만을 들어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건 기사 수업이 아니에요. 정보 처리야 뭐 문제하고 답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출문제만 풀어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절대 이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서를 최소한 2-3번 정도 반복하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에 편제된 문제들도 지금 컴퓨터 일반 이론서의 목차 순서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이제 11월 달에 이어지고 또 심화 이론반이 또 11월 달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그 2021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는 예상 문제 풀이를 해요. 적중 예상 문제 이제 적중 천재인데 이 적중 천재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출문제에서는 70 내지 80%가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에서 다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똑같지는 않죠. 당연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20 내지 30%는 여기서는 그 충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서나 기출문제 풀이를 정상적으로 습득을 했다 치면, 학습했다 치면은 뭐 70-80%를 맞추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커트라인이는 80점 아래나 이렇게 80점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는 78점이고 서울시는 82점이 되는데 그럼 80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평균. 네. 그럼 이 정도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용을 다 안다라고 해서 그걸 다 맞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체계 이론에 벗어난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꼬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적중 천재가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다 비공개 문제예요. 예, 이제 비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연간반이나 아니면은 해당 문제풀이반을 수강해야만이 이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 판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문제 풀이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이론서라든가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여기 편제되어 있는 목차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반복하는 거죠. 예,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또 그 3번, 4번 반복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중간에 또 이제 언어론의 이제 심화 그 특강이 있는데 자료구조와 이제 정렬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자료구조에 있는 그 정렬이라든가 이런 검색 알고리즘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구조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언어에 대한 시언어 여기서는 언어는 대부분 다 시언어가 나오니까 이 언어에 대한 이제는 감각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험이 뭐 올해같이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치면 보통 이제는 4월 달에 국가직을 보죠. 4월 달 국가직 보고 그 다음에는 5월 달에 지방직이나 교육청 서울시.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이 같은 날 봐요. 예, 같은 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시험 기회가 많이 박탈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국가직이 맨 먼저 봐요. 4월 달에. 그 다음에 지방직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는 요 사이에 그냥 군무원도 있어요. 군무원. 네, 군무원. 우리 같은 경우 군무원이 있었고요. 군무원이 상당히 많이 뽑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요 6월 달 정도에 이제는 해경이라든가 이런 게 경찰청이죠. 그래서 경찰청에 해경이 있고 이제는 정보화 장비라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경찰 인력을 많이 충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해경 인원을 많이 충당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인원수는 분명히 계속 이 정도 들어서서 늘어난 건 사실이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공무원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경찰청 안에 해경이 있고, 이제는 그 안에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게 정보장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국회직을 보게 되죠. 국회직.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보세요. 보통 국가직을 맨 먼저 보죠. 중간에 뭐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있고요. 다 컴퓨터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서울시, 지방직은 하나밖에 못 봐요. 선택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냥 경찰청, 뭐 해경이든 날짜 달라요. 해경 보는 날짜하고 정보와 장비 달라요. 예, 이렇게 뭐 각각 볼 수도 있겠죠. 다 각각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국회직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또 계리직이 있어요. 계리직. 그래서 작년에 계리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계리직 인원을 충원한다라고 작년에 기사가 썼기 때문에 이제 올해 떴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시험에 있게 되겠죠. 보통 2년 경년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국가직이라는 요 하나 있고요. 요 하나 있죠. 여기 두 개가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 6개, 7개, 7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경찰청 소속이지만 따로따로 시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는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7군데 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이 이제는 다 9급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험 과목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는 이렇게 국가직이나 지방직 남겨놓고 이제 동영모의사 풀이를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 파트가 이제는 9개가 있는데 9개 파트가 순서대로 이 책에 편집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럼 여기 내용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문제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나눠드리고 이제 15분 동안 풀게 해주죠. 15분 동안 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OMR 카드를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킹을 할 수 있는 OMR 카드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실제 시험과 이제 유사하게 모사를 보는 이유는, 사실 이 동영모사 풀이는 찍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과목당 적어도 한두 문제, 많으면은 서너 문제를 찍어야 돼요. 확실히 알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내가 뭐 2년, 3년 했다 치더라도 한두 문제는 찍어야 될 문제가 꼭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죠. 동영모사 시간에. 여기서. 왜 15분밖에 안 주냐면은 우리가 한 문제 풀고 마킹하는데 1분이에요. 한 문제 풀고 마킹하는데 1분이니까 20분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5분 내 푼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을 적게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두 문제, 서너 문제를 찍어야만 되겠죠. 빨리 또 읽어야 되는 거고. 이런 연습을 이제는 거의 2달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실수를 많이 해봐야만이 진짜 시험장에 가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대비해서 한 달 정도, 6 내지 7주 정도 또 동영모사 풀이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 대비를 해서 5 내지 6주 이제는 또 동영모사 풀이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 개수가 한 3,000문제 정도 돼요. 이게.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3,000문제를 마지선을 보거든요. 우리가. 예. 3,000문제 이하면은 약간 좀 불안하고, 3,000문제 이상이면은 너무 많이 푸는 거고, 불필요하게. 그 3,000문제 정도 푸는 게 이제는 좋죠. 예. 이게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한 1,200~1,300문제 되니까,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외상문제 천재지, 말 천재지고 또 1,230문제 돼요. 동영모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0문제 가까이 되고. 그러면은 합치면은 3,0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너무 많이 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다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렇게 쉬운 나와 있는 문제도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문제 수준이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에 보면은 이 비공개 문제 들어있어요.
공개하는 문제가 막 군무원이라든가 이런 거 공개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공개 문제도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다음에 적종 천재, 그다음에 동영무사 풀이 이 정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들은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굳이 사서 풀어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1 대비해서 우리가 학습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오면은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따라오기에 이제 벅차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는 합격이 지원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시험이 내가 이 내용을, 컴퓨터 일반 내용 전체를 100%다 알아야만이, 합격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9개 파트인데 이거는 게르지기만 들어가요, 게르지기만. 가끔 뭐 교육청이나 해경에 경찰청이죠. 경찰청에 나오긴 하는데 보통 게르지기 나오고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게르지기 나오지 않습니까? 쭉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개가 다 게르지기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컴퓨터 일반을 가지고 전산직이라면은 8개 파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학과들이 전공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 4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많죠. 근데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론서도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표지 다음에 있는 2021 학교 커리큘럼 봤고요. 그럼 다시 책을 봐서 책 넘어오시면 컬러 페이지로 8개 페이지가 있어요. 4장이죠, 4장. 컬러 페이지 4장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뭐 지한 연간반 얘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한 패스 내용도 나와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질문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고, 또 카페도 있어요.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컬러 페이지를 지나서 이제 머릿말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도로 되어 있는 머릿말이 있는데 이 머릿말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응시 자격이니 시험 정보니 이 시험 정보를 보시면은 올해 국가직 커트라인이 78점이었었어요. 서울시가 82점. 그러니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치면은 뭐 이게 커트라인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컴퓨터 일반만 본다라고 치면은 찍어야 될 문제는 한두 개는 있었어요. 한두 개는. 예.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기출문제와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이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면은 경쟁률이 20, 30대 1밖에 안 돼요. 보통이 한 40, 50대 1, 뭐 몇백 대 1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뽑았죠. 국가시도 많이 뽑고 지방직도 많이 뽑고 서울시도 많이 뽑고 군무원도 많이 뽑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합격에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많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많이 뽑기 때문에 그만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올해가 사실 기회는 기회 있었죠. 작년 공부했던 친구들한테는 많이 뽑았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도 뭐 이 수준에서는 뽑든가 좀 덜 뽑든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럼 비슷한 수준을 뽑는다 봤었을 때, 지금 앞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내년에 올해 공부해서 내년에 1년 만에 합격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게 고수들이 몇 명 껴있으면 특히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수원시에 뭐 6명 뽑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고수 한두 명 껴있으면은 내가 평타를 친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수들이 이제는 다 합격해서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게 7급도 많이 뽑거든요. 7급도 33명인가 뽑았거든요, 올해. 예. 뭐, 어떠나, 되게 많이 뽑았어요. 그 전에 30명, 그 전에 26명 이렇게 뽑았는데, 올해도 뭐 7급도, 왜냐면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9급도 같이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이 이게 쏙 빠져나왔으니까 그래 오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년에 좀 이렇게 야무지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또 커트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정보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원 통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많이 뽑았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출제빈도 일람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출제빈도 일람표는 이게 6년치예요. 2015년부터. 그전 거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는 9개 파트지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보통 8개 파트가 되죠. 첫 번째 컴퓨터 구조가 있는데 이 컴퓨터 구조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컴퓨터가 맨 처음에 나올 때 하드웨어가 먼저 나오죠. 사람도 뭐 진화론을 믿든 안 믿든 뭐 아니면은 그게 창조론이든 간에 이 하드웨어가 먼저 나오겠죠. 하드웨어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인간을 분류할 때 어차피 인간은 동물이라는 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되게 직립보행을 해요. 걸어 다니고 또 가장 큰 특징이 언어를 쓰죠. 이런 신호가 동물들은 신호라고 하죠. 언어 구분을 해요. 단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호라고 하고 우리는 언어라고 쓰는데 언어를 쓰는 건 인간밖에 없죠. 그럼 이런 거는 언어를 쓰고 이런 거는 OS와 관계 있는 거고 운영체제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는 컴퓨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이런 형체가 없으면 하드 형체가 없으면 컴퓨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이렇게 9개 파트 중에서도 컴퓨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6년치를 보더라도 21%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 구조가. 그리고 컴퓨터 구조를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파트보다도 그래서 컴퓨터 구조가 많이 나오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보통 이제는 2.5주 내지 3주, 2.5주, 3주가 컴퓨터 구조에 투자를 하죠. 수업 시간을. 또 그만큼 투자한 만큼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런 형체가 되는 건데, 사람의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CPU, 그 다음에 팔다리 이런 거에 해당되는 뭐 입주장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는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뭔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전달해 드린다는 얘기는 뭔가 내 머릿속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저장되어 있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제 머릿속에 뭔가가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게 입주 장치죠. 뭐 내뱉기도 하지만 또 먹기도 하니까 입주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는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뭔가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뭐 지금은 강의해야 되는 거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한다. 이런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두엽에서. 그 컴퓨터 구조라면은 뭐 제어장치겠죠. 제어장치에서 이런 제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전두엽에서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내가 내뱉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뱉고 있는 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거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이런 형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드웨어가 있는데 자고 있는 게 아니죠. 자고 있는 거면은 그냥 하드웨어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막 떠들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얘는 머리에서 이 내용을 이 시간만큼은 전달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막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특히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모르면 운영체제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드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OS밖에 없다. 그래서 이 OS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또 어려워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요. 이 두 번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4%. 쭉 봐도 얘가 두 번째 많이 나오죠. 운영체제가. 그래서 이 두 과목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돼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정말 이해를 바탕으로 해, 이해를. 이 두 과목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이해도 이해지만 대부분 암기하면 끝나요. 내용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깊이 있는 내용도 있죠. 대부분은 암기다, 얘는 암기.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연관된 파일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파일을 관리하는데 연관된 파일의 모임을 DB라고 하는데요. 이 DB까지도 OS가 관리가 되면은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OS의 기능 일부를 DB가 데이터베이스가 하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세부적인 거니까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해서 지금 자료 구조죠. 이 자료 구조는 얘는 이해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얘는 암기가 많다는 얘기고, 그 자료 구조는 이해죠.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산하는 부분이. 네. 그래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뭔가 공식을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뭔가 얘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뭔가 그 공식을 통해서 뭔가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예시를 통해서 예시를 이해할 생각 하셔야 돼요. 예시를 이해할 생각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암기할 내용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여기 암기를 해도 공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금방 까먹죠. 여러분들 영어 단어 우리가 평상시에 쓰면 안 까먹겠지만 암기해도 금방 까먹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암기를 하면 안 된다. 공식 암기하면 안 되고 내가 그 공식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예시를 들어서 제가 얘는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예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소통학이라고 해서 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목도 철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과목도 마찬가지야. 이 OS도 이 소프트웨어 개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개념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소통학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생산성 높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 내용이 학생들이 이렇게 추상적이다라고 해요. 추상적이다.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럼 이 추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이해는 C 언어만 잡으면 돼. C 언어만. C 언어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C 언어.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C 언어다. 그래서 C 언어를 제가 앞 단계에서 열어 드릴 테니까요. 이 C 언어를 틈틈이 좀 보셔야 돼요. 틈틈이 보시면서 그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인데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 내에서도 통신하지만 컴퓨터와 컴퓨터, 그죠? 나는 여기 서울에 있지만 부산 사는 친구의 컴퓨터, 아니 뭐 미국 사는 친구의 컴퓨터, 이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을 말할 때는 이 데이터 통신인데 이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통하는 거니까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컴퓨터 내는 회선, 버스라고 하죠. 버스란 말 쓰는 거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암기하면 끝나. 여기도 암기하면 끝나요. 인터넷 통신은 한 몸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신기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이지 사실 이게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암기 과목이고 마찬가지 프로그램 이해, 이건 이해죠 뭐. 이거는 언어, C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이 C 언어를 배우는 건데 암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엑셀은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시면 돼요. 실습. 이해가 있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산직만을 준비를 하는 친구라면은 8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기술직까지 준비를 한다라면은 엑셀까지도, 엑셀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거니까
계리식에서는 꼭 나와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는 컴퓨터 일반의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치면, 그러니까 적중 이제는 천재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7급 과목이 여기 자료구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공학,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이 세 과목이 이제는 여러분들 7급 과목이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소프트웨어공학, 그 다음에 정보보호론. 정보보호 똑같으니까. 9급, 7급 공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과목이 좀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 여기서 어렵게 내죠. 여기서. 그래서 7급을 준비하는 학생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왜? 7급 어차피 세 과목은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니까. 그런데 또 9과목 들어가고 또 9급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7급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7급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것만 되는 거니까, 이것만. 예, 왜냐면 여기 통신, 인터넷,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정보보호는 또 겹쳐요. 예, 그래서 저 경보는 겹치니까 이제 그 부분 하면서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 정도만 이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7급을 공부하다가 9급을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는 컴퓨터 일반 단원별 출제 빈도를 봤고요. 각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교재를 보셔서 한 장을 넘기게 되면은 목차가 있죠. 목차. 그래서 이 목차는 아까도 했지만은 대중소 해당되는 내용들은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컴퓨터 구조 문제인지 운영체제 문제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헷갈리는 게 좀 줄이려고 하면 또 대중소 이렇게 계층화돼서 이제 기억을 해야만이 우리 머릿속에 또 오래 기억 남아요. 텍스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보다 대본류, 중분류, 소분류를 한눈에, 한 화면에 보면서 여러분들 달달노트를 보시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달달노트를 보시면은 첫 페이지 이렇게 딱 보시면 파트 1, 컴퓨터 구조, 컴퓨터 발달 과정, 컴퓨터 분류, 집적회로, 뭐 연산, 속도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이 페이지를 지금 보면 4페이지, 5페이지인데 이 달달노트 4페이지, 5페이지를 하나의 이미지화하라는 얘기죠. 사진을 찍듯이 딱 찍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집적회로만을 뭐 이렇게 또 별도로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따로따로 기억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까먹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이 책이 달달노트가 잘 만들어졌어요. 이게 딱 피면이 8절째 아닙니까? 이렇게 A4인데 이러면 B5가 돼요. B4. B4가 되기 때문에 얘는 B4 용지처럼 보이니까 그만큼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달달노트가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이론서와 같이 이 달달노트를 보시는데 하나의 통으로 이미지화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지금 뭐 아까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이제는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 이제는 컴퓨터 구조 챕터 1 들어가겠죠. 챕터 1, 이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 책에.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구조라고 해서 레슨이 지금 6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챕터 2에서 레슨이 7부터 이제 12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암기를 하는 얘기는 컴퓨터 구조가 첫 번째 과목이니까 또 컴퓨터 구조 안에 이 레슨이 지금 1부터 해가지고 6개 있잖아요. 그 제목 암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책에 보면 챕터 2에도 보면은 레슨 해가지고 레슨 여기 챕터 2도 레슨 7부터 해서 이렇게 10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챕터 2가 자료 표현인데 그 자료 표현에 보면 자료 구성, 진법 변환, 고정수점 수표현, 부동수점 수표현, 문자 자료의 표현, 연산의 종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까 대제목, 그 다음에 중제목, 소제목 있는데 이렇게 암기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또 컴퓨터 구조에 있는 챕터가 있는데 챕터 2에는 레슨 번호 있잖아요. 레슨 번호가 있죠. 번호에 해당되는 제목이 있어요. 그걸 암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그 레슨 7이라면 레슨 7 안에 들어가면은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화를 해서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21%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퍼센테이지는 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컴퓨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컴퓨터 구조는 잘 아셔야 돼요. 컴퓨터 구조를 모르면 또 운영 체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또 챕터 1로 와서 컴퓨터 구조 개념이 있죠. 이렇게 레슨 번호가 어차피 지금 현재 이게 강의 내용이 레슨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발전까지를 이제는 레슨 하는 거고, 레슨 2에서 컴퓨터 구조의 개념은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이 6개 레슨으로, 6개 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내용을 찾아본다든가, 또 강의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을 찾아볼 때 이 레슨 번호를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공부하기에, 모르는 걸 찾아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이죠. 자, 첫 번째는 레슨 1은 컴퓨터 구조에서 컴퓨터 발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2페이지죠. 그 2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학습 키워드라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역사. 이 역사가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집적이로. 그죠? 집적이로에서 집적이로에는 종류라든가 표현 단위 이런 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학습 키워드가 있고 학습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거에 맞춰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고, 또 이게 맞춰서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레슨 1 같은 경우는 이게 암기야. 이거 암기야지 뭘. 응? 애니악은 컴퓨터 이름이에요. 이거만 알면 돼. 애니악만. 이거 연도 뭐라 하세요? 애니악. 이렇게 애니악. 이건 몰라도 되고요. 진공관 알아야 돼. 진공관. 이 진공관 여러분들 지금 천장을 보시면 형광등이 보이시죠? 그 형광등이 대표적인 진공관이에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1, 이게 1이에요. 1 상태. 그 다음에 꺼지면 0. 이런 식으로 얘는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또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본체가 있죠. 본체. 그 본체 안에 있는 기억 장치를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데 얘는 지금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니까 그 지금 현재 기억 장치가 없는 거예요. 기억 장치가. 기억 장치 없이. 그래서 여기는 진공관이라는 기억 소자예요. 이런 기억 소자를 통해서 연결된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니까 내부 프로그램 내장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거 그냥 반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기억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억 기능. 그래서 이제 컴퓨터 기억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라든가 이런 기억 장치를 통해서 처리하는데 얘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니까 이런 기억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제는 진공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악이 최초예요. 최초. 이게 이제 최초 되겠죠. 최초의 이게 전자계산기죠. 이게 최초의 전자계산기예요. 최초 컴퓨터. 그럼 최초 컴퓨터는 애니악이고, 그 다음에 진공관으로 이루어졌고,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고, 그 다음에 10진수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개 부분에 보시면은 용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 뭐고, 그 다음에는 폰미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뭐고, 그래서 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얘는 내부의 기억 장치를 통해서 기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애니악은 10진수로 되어 있는 10진수. 10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수의 조합이죠. 여기서 이제 2진수라는 것은 0과 1. 0과 1이죠. 0과 1. 0과 1을 이용한 거고요. 얘는 10진수 쓰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 우리 컴퓨터는 애니악인데 진공관이고, 그 다음에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내장 기능이 없는 거죠. 내장 기능이 없는 거야. 바로 얘는
종이 테이프 같은 데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진 공간을 연결해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컴퓨터고, 그 다음에 첫째 전자계산기다. 그 다음에 10진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는 보안이 되는 거예요, 보안. 그 다음 나는 버전이 에드삭이에요, 에드삭. 에드삭. 에드삭 유닛은 폰누이만의 프레임 내장 방식을 설치되는 거죠. 그럼 외장이 아니라, 내장 방식이 기억기는 있는 거죠. 내부 기억 장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메모리가 램이나 롬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기억 장치를 통해, 내부 기억 장치를 통해서 처리한 방법이에요. 내부 기억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고안하는 사람이 폰누이만이고,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폰누이만이라는 사람의 프레임 내장 방식을 채택한 컴퓨터가 바로 에드삭이라는 거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최초인 프레임 내장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에드박이죠. 에드박. 그래서 프레임 내장 방식도 똑같죠? 똑같고, 얘는 이진수 수시장, 이진수. 그럼 에드박을 물어보면은 이진수 쓴 거죠. 그러면은, 에드박 이후에 나오는 컴퓨터는 다 이진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쓰는 건 10진수죠? 그러면 기계가 쓰는 거, 컴퓨터 쓰는 이진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장에 가면, 챕터 2로 넘어가게 되면, 진법 변환을 배우게 돼요, 진법 변환. 그래서 이제 진법 변환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돼요. 이 챕터 2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진화된 컴퓨터가 유니박이죠. 유니박. 유니박이고, 여기 이제는 뭐 이런 용도로 쓰였고요. 자기 테이프를 썼다라고 되어 있죠.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컴퓨터가 알테어인데, 알테어가 최초의 이제 개인용 컴퓨터, 이렇게 제가 밑줄 치는 부분만 암기하시면 돼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애플이 있는데요. 애플이 이제는 최초의 이제는 8비트 개인용 컴퓨터라는 얘기죠. 현대 이제는 PC 형태를 갖춘 게 애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 컴퓨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게 1976년이에요. 76년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8비트 개인용 컴퓨터를 내놓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한 암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시면 그 밑에 컴퓨터 분류락에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뭐 특수 목적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쓰이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범용 컴퓨터는 널리 쓰는 거고, 일반 개인용 컴퓨터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이죠.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은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이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가 이제는, 올해 이제는 그 또 특징이 나왔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노멀하게 나왔는데, 또 뒤에 보면은 컴퓨터 통신에 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이제 디지털 컴퓨터 구분해 놨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취급이라는 거는, 아날로그는 이런 신호예요, 이런 신호. 연속적 물리량.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신호도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 사람의 음성과 연속적인 물리량을 이용한 거고, 디지털 컴퓨터는 이렇게 딱딱딱 끊기죠. 불연속적인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0V, 5V 이런 식으로. 전압을 이용하죠. 이건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전압을 이용해, 전압을. 이 두 개 혼합한 게 하이브리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는 것은 데이터 취급인데, 연속적인 물리량이죠. 그리고 이건 불연속이죠. 불연속적인 물리량을 이용하는 게 디지털 컴퓨터.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뒤 가서 더 자세히 해요. 혼합원 개념은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측으로 와서 그 3번에 보면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죠. 암기. 지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얘도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 주요 소자가 기억 소자예요. 기억 소자. 기억은 이제 진공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 순서예요. 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고밀도,
예, 광소자 이렇게. 예, 이렇게 암기하시고 연산 속도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밑에 따로 있으니까 이제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세대로 있는 집적 회로가 다 현재까지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있죠. 램, 롬. 반도체 메모리 램이나 롬, 뭐 CPU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다 반도체 메모리니까. 예, 3세대부터는 이 반도체 메모리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언어를 보면요. 1세대 이제 기계어나, 이 기계어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이거는. 기계어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할 거는 1세대니까요. 1세대가 보통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70년대. 연대는 뭐 우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통 뭐 10년대로 끊어가요. 근데 저급 언어에 이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급 언어. 네, 저급 언어는 두 개. 나머지 다 고급 언어예요. 다. 구적 언어든, 비절차 언어든, 뭐 인공지능 언어든 다 고급 언어에 속하는 거죠. 고급 언어. 네, 이 두 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고급 언어다. 네? 그 다음에는 저거 나오고요. 고급 언어에 포트란 콜이 나오죠. 포트란 콜을. 네. 그 다음에 구조 언어에 있는 파스칼 C, C 언어가 있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걸 언어 가지고 시험에 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급 언어인 파스칼, 포트란, 코블 이런 게 먼저 나와요, 얘보다. 얘들 포트란, 코블 나오고 파스칼, C 언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SQL, DB에서 나오는 SQL. 그래서 비절차 언어죠. 비절차 언어는 SQL. 객체적 언어 나오고. 객체적은 뭐 이제 C++이니 뭐 자바니 뭐 이런 언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언어, 자연어 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언어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 특징도 나온 적이 있어요 또. 그래서 하드 중심이겠죠 당연히. 뭐 기계 중심이니까.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 일괄 처리는 일괄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모으는 거죠.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처리한다, 일괄 처리. 그러니까 시분할 실시간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작업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 전기세, 불세 이런 거 한 달 동안 모아서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이메일 통해서 고지를 하죠. 그래서 모아서 가져온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이제 시분할 실시간은 그때그때. 데이터가 처리하면은 그때그때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는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강의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인터넷 강의. 이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요구하면 바로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시분할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모드는 달라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운영체제 1장 가면 그때 가서 또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이거는 두 번, 세 번 반복을 때 암기하세요.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모드 다르다고.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다중 모드, 혼합 모드라는 건 똑같은 말인데 다중 모드나 혼합 모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실시간 합쳐진 거예요, 합치고. 합쳐진 거예요. 이게 같지 않아요, 다 절대.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분산 처리예요. 분산 처리는 반드시 이건 네트워킹을 기본으로 해요.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 아까 지금 컴퓨터와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들 간의 연결. 이게 네트워킹인데, 이 네트워킹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트워킹을.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 나오고, 뭐, 가상기계 나오고요. 가상기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든가 전문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세 개에서 많이 나와요. 세 개에서. 이 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실시간 처리가 혼합된 게 혼합 모드, 등 모드라는 거고, 이때 3세대의 유닉스가 나오죠, 유닉스가. 그 다음에 4세대 분산 처리.
이렇게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과 같은 이런 인터넷과 같은 이런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암기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실 때는 이거를 뭐 써가면서 암기할 필요 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화해서 이 표를 이미지화하는 거죠. 이 표를 이미지화해서 암기할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집적의 종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요약집에 보시면 달달로트에 보시면 이론서로 보시면 달달로트 같이 보세요. 이게 암기 공식들도 있어요. 이렇게 암기 공식들. 그 암기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쵸, 암기 공식들이 있죠. 암기 공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 공식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칩의 개수인데 이 칩의 집적이라는 거는 이 손톱이 이만하면 손톱만큼 크기 똑같아요. 얘도 동일한 손톱만한 크기인데 여기에 명령어가 100개 미만. 명령어가 이 명령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제 다 배울 텐데 이 100개 미만이라는 거는 명령어 수죠. 사람으로 따지면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죠. 단어를. 그럼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때요? 왠지 똑똑해 보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당되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언어 구사하는데 그만큼 유창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가 박학다식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동일한 크기인데 이 동일한 크기 안에 요 칩이야, 칩. 이게 메모리 칩 IC란 말이야. 이 메모리 칩 안에 100개의 명령어가 들어있는 거하고 이게 1000개 미만 들어있는 거하고 10만 개 미만, 100만 개 이상 들어있는 거하고 그러면 더 많은 명령어가 들어있으면 이 CPU가 어때요? 이 컴퓨터가 더 똑똑한 거죠. 그럼 컴퓨터가 더 아무래도 많은 기능을 하겠죠. 그럼 이게는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기능을.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 컴퓨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그래서 구문 원고현이는 100개 미만이면은 스몰, 그 다음에 1000개 미만이면은 미디움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개 미만이면은 라지, 그 다음에 100만 개 미만이면은 베리 라지, 그 다음에 100만 개 이상, 이러면은 울트라.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자, 다음에 연산 속도 단위가 있죠. 그 책에 보시면 연산 속도 단위는 얘는 이런 뜻이에요. 한 비트. 한 비트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하나, 둘, 셋,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 이렇게 되면 얘는 100만 분의 1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0만 분의 1초. 이렇게. 그럼 여기다 있는 곱하기, 여기다가 또 10의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죠. 계속. 그죠?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다가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승은 곱셈일 때 더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한 비트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게 한 비트예요. 이게 한 비트. 이게 0V고 5V라고 치면 원래 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압. 이 디지털 컴퓨터는 앞에서 했지만 디지털 컴퓨터는 전압을 이용한다고 했었어요. 전압을 이용하는데 내가 0V 신호를 주어서 다시 0V로 들어올 때까지 이게 한 비트야. 요 한 비트. 이게 기억장치 입장에서는 이게 한 비트고 이게 CPU 속도라면 이 CPU 속도라면은 이게 한 클럭이 되는 거예요. 클럭 펄스. 이게 얘는 뭐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1헤르츠. 그 다음에 얘는 1
클럭, 펄스 이렇게 논리회로 입장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어? 지금 여기 연산속도라는 거는 한 비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럼 밀리세컨이라면 밀리세컨 10의 마이너스 3성초인데 1000분의 1초를 잡아요. 한 비트, 요거 하나 처리하는데 한 비트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 처리하는데 1000분의 1초. 예. 한 비트 처리하는데 리턴. 기억장치 입장에서는 이 비트는 용량 단위니까. 예. 그래서 기억장치 입장이라고 치면은 1비트가 되는 거고요. CPU의 속도의 의미라면 1Hz. CPU 속도는 Hz예요. Hz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열 입장이면은 1 클럭 펄스라는 거죠. 클럭 펄스. 이게 한 클럭 펄스. 예. 그래서 얘는 영어고, 지금 여기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예요. 0, 1. 그래서 아까 얘는 그 애드 박부터 이진수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드 박부터 얘는 이진수를 써야 되는데, 바로 얘는 0V일 때 0, 5V일 때 1, 이렇게 해서 애드 박부터 이진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전압을 이용한다. 왜 그게 들떠가면 되니까. 그럼 이런 단위를 쓰는데 다 달라요. 용량일 때는 비트, CPU 속도 때는 헤르츠, 논리열에서는 클럭 펄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이제 10의 마이너스 3성초가 1000분의 1초. 아, 이거는 한 비트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구나. 그럼 이게 곱하기, 여기다 또 곱하기 1000분의 1초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초란 말이야? 그걸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 다음에 나노 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9승. 계속 이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피코 세컨드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펜토, 아토까지. 이렇게 암기를 꼭 하셔야만 되겠어요. 자, 다음에 얘는 그 이번에 표현단이 있는데, 표현단에 보면 기억 용량이 있죠?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 자체만도 나오지만, 뭔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런 용량 단위를 모르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위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킬로바이트 아닙니까? 2의 10승.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진수로 물어보면은 2의 10승, 그 다음에 10진수로 물어보면 13승, 바이트 단위가. 그럼 이게 얘는 이진수면 1024예요. 2의 10승이 1024. 이게 1024 바이트. 똑같은 거거든. 그럼 근데 지금 얘는 이거 13승이면 1000바이트는 1000바이트. 같은 걸 보는 거지, 이렇게. 응? 어차피 이제 우리 인간이성은 10진수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1000바이트나 우리 인간한테는 1024바이트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용량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진수 단위로 물어보면은 2의 10승이 1024예요. 이게 진법 변환할 때 또 그럴 거예요. 10의 3승 아실 거 아니에요. 10의 3승은 이제 1000바이트죠. 1000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킬로바이트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킬로바이트. 또 마찬가지야. 여기는 곱하기 또 1000 하는 거죠. 곱하기 또 1000 하게 되면 10의 6승, 2의 20승. 이것을 메가바이트. 또 여기다가 또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예? 또 곱하기 10의 3승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기가바이트. 2의 30승이고 10의 9승.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10의 3승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테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페타가 되고, 헥사가 되고, 제타가 되고, 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용량 단위는 우리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요 용어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표현 단위까지 봤고요. 10분 쉬었다가 레슨 2로 넘어갈게요.